그래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말아 올릴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성장성이 탄탄합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다음 주에 굉장히 크게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환율 방어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환율 방어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됐죠. 헌법에 따른 민주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제적인 정세로 보더라도 한국을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것이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훨씬 더 불안하게 바라볼 것이고 위험하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이제 돈을 뺄 거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역대급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장이라든지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모두 넘어가고 일자리도 모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어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를 좀 뺏기는 거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도 집값 잡아야 된다 말이 많고 대출을 잡긴 했지만 대출을 막기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게 되면은 이 주택가격 상승을 어떻게 보면 부추길 수도 있는 요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불경기에 포커스를 좀 더 맞췄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가랑 그 다음에 경기 사이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어떻게 보면 시속 게임이다. 양쪽에서 저울질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는 1%대로 간 지가 오래됐고 한국은 좀 튀기는 해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1%대 이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 1% 중반 정도까지 다운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정도 언저리를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보여줬었고, 보통 미국 정도 되는 선진국들이 2%대 해서 2.5% 정도 중립금리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그냥 2.5%를 이렇게 정하자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2.5% 정도 되니까, 그리고 물가 성장률이 거기에 맞춰서 2% 중반 정도 되면 금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한 3% 정도 되잖아요. 인하해가지고. 근데 물가는 1%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1% 중반으로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 물가 상승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률도 굉장히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도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대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비교하면은 3%라는 기준금리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 더 낮출 거예요. 우리나라도 더 낮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갭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격차 사이에서도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려면 결국 미국이 한번 부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은 부러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돈을 빼면서 환율 방어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방어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이제 소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안에서 결국에 증시가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반대 매매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물론 신용장구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말 그대로 확 꺾여버리는 그런 시기가 한번 올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역대급 신고가를 쓰는데,
뭐 요즘은 미국 주식도 하기 정말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사실 금융적 우리가 이제 증권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제도적으로 주주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증시가 한번 휘청이게 되면 저는 정부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 주주 친화적으로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저는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트리거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이제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되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럼 지금 뭐 돈을 다 빼야 하는 것이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확보하셔야 되고 절반 정도의 현금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듭 강조하듯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스탠스 안에서는 장기적으로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옥죄할 가능성이 높고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증권 시장으로 돈을 유도하고 결국 금투세를 걷는 쪽으로 가게 유도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거품이 너무 많이 낀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부동산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세수를 걷는 걸로 쓰기에는 당장에는 이제 유리하겠지만 앞으로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부동산을 몇 단계를 점프시켜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장기 저성장으로 접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몇 템포를 더 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경제학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겁니다. 물론 정책 따라 바뀔 것이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땅덩어리 가치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이 올라가는 저는 가장 1번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부가가치 창출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자리도 미국에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금도 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과정 안에서 강달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조정이 나오기야 했지만 여전히 이제 강달러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사실 2022년도에 이제 긴축 기조로 들어서면서 강달러가 진행됐던 거는 금리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 강달러 기조는 완화 스탠스에서 강달러가 됐다라는 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긴축 국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랑 지금 완화 국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건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죠. 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환율은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급락이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결국 이제 또 투자할 만한 기회가 저는 또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거의 다 오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먼저 고개를 들면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포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 그리고 수급 기반으로 했을 때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그리고 차트가 어떤 종목이 돌아서고 있고 어떤 기업의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돈을 더 벌 걸로 기대되는지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신용잔고 자체는 많이 낮아졌고 예탁금도 이제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전반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건 빚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 신용잔고가 줄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 건강하게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뭐 매주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 기간으로 따졌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뭐 네이버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그 다음에 네이버도 사실상 AI 기반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미국에서도 지금 AI 기반으로 수혜받을 걸로 많이 기대되고 있고 방산 쪽도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지만 외국인 수급은 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SK하이닉스, 마찬가지 이제 HBM,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하드웨어 단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이제 AI죠. 전력 인프라,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원전도 소형 모듈 원전 SMR, 데이터 센터 AI 기반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뭐 포스코홀딩스나 JYP 엔터 이런 것들이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AI 모멘텀으로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거죠. 그다음 배터리인 LG엔솔. 사실 LG엔솔은 이제 제가 2차전지나 배터리 전반적으로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하는 게 좀 난이도가 높다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LG엔솔이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테슬라 수혜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었고, 그다음 AI 수혜를 또 받는 걸로 기대되는 게 게임 업종인데, 그중에 이제 NC소프트 신작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실망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 방산주, 크래프톤 마찬가지로 게임주죠. 그 다음에 뭐 금융지주사인 BNK, 에코프로, LS일렉 마찬가지로 AI 쪽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리면서 외국인 순매수, 사실 계엄령 터지면서 증시가 이제 흔들릴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물량까지 합쳤을 때 순매수 상위 종목은 누구일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지난 이제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이후에 증시가 크게 이제 흔들리면서 외국인들이 증시 흔들리고 주가 흔들릴 때 쓸어 담은 종목들. 일단 1등부터는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았더라고요. SK하이닉스도 뭐 아시겠지만 외인 기관 지금 동반 순매수 1등이고, 금액으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매출 역시도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되죠. 작년에 적자가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출 자체가 거의 2배 가량 뛸 걸로 기대되면서 이제 27년까지는 거의 매출이 한 94조 정도까지 뛸 걸로 기대됩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한 26년도에 36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7년도에는 40조가 넘어갈 걸로 기대돼요. 한 42조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7조 정도 26년도 예상이 되는데, 한 30조는 27년도에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부채 비율도 이제 40% 아래로 다운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대단한 게 마진율이 뭐 4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 40%에 순이익률 30% 정도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마진율이 높은 거고, 더 놀라운 건 PER, PBR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뭐 5배 아래로 PER은 떨어지고 PBR도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HBM, AI에 있어서 하드웨어를 볼 거면 삼성전자 보지 말고 SK하이닉스를 보시라.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1등을 뺏은 기업이잖아요. 1등을 뺏긴 게 삼성전자고, 1등을 뺏은 기업이 뺏긴 기업한테서 프리미엄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HBM, AI 반도체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2등, 3등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2, 3등 모두 AI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다시 돌아올 이 완화 국면 스탠스에서 AI가 또다시 한번 열풍을 불러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새 의료 AI 관련해서도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창조적 파괴라는 급락이나 시장 혼란 상황 속에서 자금이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장 흔들린다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부릅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AI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이 1등을 뺏은 기업과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특히 네이버 같은 AI를 수익화 모델로서 가져오기에 아주 적합한,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죠. 한국의 구글로 불리는 뭐 초록창 검색 솔루션, 이런 것들로 이제 워낙에 많이 강세를 띄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광고라든지 쇼핑 이런 것들로 뭐 네이버 지도도 있고요.
계속해서 AI의 수익화 모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카카오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카카오는 아무래도 분할 이슈 때문에 주주들에게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뭐 카카오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카카오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더 좋다고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이제 매출이 4조 단에서 2023년도에 거의 10조 근처까지 성장을 해줬고요. 24년도에는 10조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와줬고 드디어 10조 벽을 돌파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이제 12조를 넘어설 걸로 기대되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좀 안 되는 금액에서 올해 2조 근처까지 성장하고 내후년에 2조 5천억 근처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순이익은 1조에서 1조 7,500억으로 올해 성장이 예상되고 내후년엔 2조 정도까지 올라설 걸로 예상됩니다. 부채 비율 역시 50% 아래로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외형 확장,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진율이라고 말씀드리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같이 증가해 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올 때가 26%, 19년도에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뭐 23%, 19%, 15.8%, 15.4%. 마진율은 2019년부터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거품이었던 거죠. 20년, 21년도 이때는 마진율이 줄고 있는데.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드디어 마진율마저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는 좀 특수한 개념으로 올라간 게 크고 유동성이 워낙 확보되다 보니까 진짜 근본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아주 우호적인 상황,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완전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은 저는 올해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률 18% 그리고 순이익률이 16.49%. 드디어 영업이익률이 계속 빠지고 있다가 턴어라운드 되는 게 올해예요. 순이익률은 작년부터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고 이때 241%인데요. 이건 이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좀 쳐주기가 그렇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 좀 소폭 줄 걸로 예상되지만 요 이제 16% 근사치에서 15% 중후반을 유지해 줄 걸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증가해서 거의 20% 근사치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외형 확장과 그 다음에 질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리는 마진율이 같이 올라갈 걸로 기대된다. 이거는 AI 소프트웨어의 수혜를 받으면서 수익화 모델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내후년에 PER 16배 정도, 플랫폼 기업이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PER은 1.13배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2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세를 보게 되면 상당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SK하이닉스, 네이버, 그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역시도 작년에 이제 적자를 보다가 영업이익도 줄고 뭐 매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마진율은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모두 이제 증가하면서 내후년까지 계속 성장할 걸로 기대됩니다. 아쉬운 건 앞서서 제가 네이버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는 거의 20%, 10% 중후반에 육박하는 마진율을 보여주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이익률을 보여줄 거로 기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도. 그리고 이 PER, PBR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마진율은 더 낮은데 프리미엄은 더 받고 있어요. 저는 이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마진율도 낮아요. 절대적인 마진율이. 뭐 성장한다 해도 그 폭도 크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 외형 확장이 되고 있는 거, 매출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뭐 좋기는 하지만 저는 네이버가 좀 더 파급력이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캐파 자체도 네이버가 훨씬 커요. 그래서 카카오도 올라갈 거라고는 보지만 뭐 지금 네이버가 시총도 더 큰데 마진율까지 더 높은데 굳이 카카오 좋게 하겠지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 네이버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4등이 이제 현대일렉트릭이에요.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4등인데 마찬가지로 전력인프라, 미국에서 지금 전력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야 되는데 그것도 AI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AI 산업의 수혜를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내후년까지 성장성이 거의 확보됐죠. 순이익도 영업이익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1,300억에서 3,000억, 7,000억, 9,000억, 1조 이렇게 성장할 걸로 기대돼요. 27년도를 보시게 되면 1조 2천억 가까이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거의 뭐 순이익도 뭐 9천억 내지 1조 정도 기대가 되겠죠. 매출은 이제 5조가 넘어가고. 그럼 이때 이제 마진율을 보시게 되면 상당해요. 부채 비율이 지금은 높은 상황인데 부채 비율은 뭐 80% 그리고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올해부터 이제 20%대로 올라서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23%, 17.7%가 정도. 아마 27년도 되면 이게 26년도니까 27년도 되면 마진율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PER도 15배. 27년도 되면 PER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PBR은 사실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유자분 대비해서 지금 시총이 12조 8천억 정도 되니까 저는 한 차례 구조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장기간의 박스권을 거치고 나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한 차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저는 좀 우려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추세 매매하긴 괜찮거든요. 돌파 매매 한 차례 돌파가 나오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재차 말아 올릴 때 매매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소액으로 구조적인 2차 파동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액을 투자할 만한 자리나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대시세를 한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큰돈 들어갈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등부터 4등까지가 모두 AI 발수혜를 받는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 5등이 JYP 엔터인데 이제 엔터주잖아요. 사실 엔터도 어찌 보면 뭐 AI 수혜를 좀 껴넣어 보자라고 하면은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기는 한데 조금 저는 살짝 억지라고 보긴 하거든요. 어찌됐건 JYP 엔터가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익까지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가 조금 주춤하는 시기였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진율 자체도 올해 이제 좀 줄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성장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 보면 JYP 엔터는 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이 조정을 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120선 저항 맞는 자리가 8만 원 가격대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차례 저항을 지금 맞고 있고 맞았다가 가든지 좀 할 것 같아요.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주봉상 120선인데 여기를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탈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주봉상 이동평균선 120선을 이탈하면 당분간 추세가 깨지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또 저항을 뚫어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뚫어내면 또 여기 아래로 다시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쭉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엔터주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거든요. 투자자로서.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제 성향이 안 좋은데 이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해야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기업이 안 좋아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엔터 업계의 산업을 투자하는 걸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그 이유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아티스트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 리스크를 변수를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관리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사실 너무 우연의 영역이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이 업계에 일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이 아티스트들의 성과 그리고 성공 측면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감각이 있는 분들이면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저라면은 엔터주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JYP 엔터가 안 좋다기보단 제가 엔터주라는 그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요거는 좋다라고 언급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LS 일렉트릭인데요. LS 일렉트릭 역시도 HD 현대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혜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력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릭이 안 좋다기보단 기왕이면 대장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만 LS 일렉트릭도 여기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전력 인프라에다가 전력 인프라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거기에다가 AI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AI 하드웨어 SK 하이닉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AI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VT도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VT는 뭐 워낙에 이제 성장성 자체도 그렇고 돈을 쓸어 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저는 고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다른 화장품주는 좀 주의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연말 되고 있다 보니까 금융지주사들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크래프톤 종목인데 역시 AI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게임이죠. 자, 게임주는 크래프톤하고 W게임즈를 항상 강조해 왔듯이 지금 W게임즈가 근데 주가는 훨씬 더 잘 가네요. 네. 그래서 W게임즈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은 지금 크래프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고 27년도도 조금 성장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이제 흔들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크래프톤이 좀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진율이 뭐 이제 40%가 넘어가고 순이익률도 36%, 뭐 34%이 정도 수준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 역시도 일론 머스크가 또 AI 산업으로 게임 언급을 하면서 육성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게임도 AI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이 이제 10번째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대한항공이 우리가 이제 불경기가 되게 되면은 점유율을 늘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죠. 생존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 경기 민감 업종은 경기가 좋을 때 과하게 주가가 올라가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나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주가가 과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도 과하게 흔들려요. 경기가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걸로 예상되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항공 쪽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볼 수 있겠고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건 똑같은데 여기서 버티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고 버티는 걸 넘어서서 망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망한 기업의 사업 영역까지 점유율을 늘려버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크게 대박나는 기업들이거든요. 저는 대한항공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합병이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결국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형항공사라고 따졌을 때는 원앤온리가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 보여주고 쫙 무너지고 바닥을 이제 휩쓸면서 원형 바닥 패턴으로 다시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 떨어진 건 이때 음봉 나온 건 왜죠? 여러분들도 다도 아시다시피 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탄핵이니 뭐니 이런 얘기마저 나왔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여행을 올 수 있을까요? 못 오죠. 불안해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나라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객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구조적으로 한 차례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또 불경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불경기라서 이걸 좋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라고 볼 만한 점은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가 정말 연일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우리나라만 힘든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유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저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경기가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글로벌 불경기가. 그 안에서 미국은 과연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결국에는 종착역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다. 그건 이제 주변국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건 유가가 이렇게 낮다라는 건, 불경기로 인해서 이렇게 유가가 낮다라는 건 뭐 항공 수요가 줄어드는 안 좋은 점은 있지만 저유가로 인해서 연료비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띄우려면 연료를 넣어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근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름 이제 연료 조달 비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항공업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료비가 엄청 많이 차지해요. 비용에서. 그래서 이 연료비, 이 유가가 다운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져 버려요. 물론 여행 수요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찌 됐건 항공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유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유가가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뭐 굉장히 불경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불경기라는 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거고 때론 빨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시는 결국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진율 역시도 조금씩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계엄령 사태나 탄핵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쇼크를 받으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10등의 자리를 올렸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긴 호흡으로 호경기가 올 때까지 내가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은 꼭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너무 괜찮게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살까 말까도 고민하고 있는 종목인데 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을 때 이제 선행매매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계좌가고 보여드리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서 제가 사진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근데 사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MI텍이라는 종목이에요. 개별주 종목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MI텍을 좋게 보는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고점 대비해서 한 차례 이제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9,000원, 여기도 지금 주봉상 120선 저항대가 있죠.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꺾여 내려오면서 이 바닥을 다진 지가 지금 1년 정도 됐거든요. 한 1년 정도 바닥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말아 올릴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성장성이 탄탄합니다.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건 요즘같이 불경기라든지 불안한 시국에서는 재무적 안정성이 또 특히 중요한데 부채 비율이 6%대입니다. 이거는 15% 아래면은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무차입 구조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6%는 진짜 극단적으로 부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원래 한 10%대 정도 됐거든요. 점점 올라가더니 무슨 3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마진율이 좀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준수한 뭐 영업이익률은 최초로 40% 넘어설 걸로도 기대돼요. 26년도에. 그리고 이제 30% 초중반 정도의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할 걸로 기대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마진율 자체도 높고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PER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하고 있고 부채 비율 낮고 마진율도 높고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주가가 그럼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사실 이때 이제 급락했던 거는 긴축 이슈도 좀 컸는데 MI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비혈관 스텐트라는 이 업계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사업하고 있는 게 비혈관 스텐트 쪽에서 가장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계에서 유명한 기업이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예 이제 M&A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좀 엇박을 탔어요, 사실.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잘 안 되면서 뭐 승인이 좀 안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안 됐고 대신에 지분 투자를 한 10% 정도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냥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한 10% 정도 지분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거 시너지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이제 지분 확보를 이제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업계에 거의 1, 2등 다투는 기업과 시너지가 나왔고 여기서 투자가 진행됐다라는 거.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MI텍의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남아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명하고 결국 이 비혈관 스텐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까지 좀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2,500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250억 넘어서면서 성장이 계속 기대되다 보니 23년도 주가 조정 이후 바닥에서 한 1년 정도 횡보한 이후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저는 개별주 개념으로 MI텍을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바로 이걸 사라 마라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공부할 겸 아마 좋은 기업을 공부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MI텍은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물론 전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런 걸 떠나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날 만한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MI텍은 안 사더라도 공부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실력도 늘어나실 거고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은 기업이구나 라는 거를 좀 판단하기에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같이 살펴봤고 거기서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개별주로 MI텍도 같이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같이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결국 이제 텔레그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식 이런 거 말씀드리죠. 검색식도 여기다가 올려드렸으니까 이걸 토대로 검색식 이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시황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요 이제 주도 업종 제가 이제 생각하기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주도 업종도 여기다 리포트 올려놨어요. 개별 종목들 그 업종에 관련된 거 종목들하고 같이 분석 글도 올려놨으니까 요 자료집도 주말 동안에만 올려놓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목이 딱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이 끝나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버튼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줄씩 적어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이니 계엄령이니 말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하고 흔들렸고 앞으로도 환율 방어가 될 것이냐 문제로 굉장히 불안한 건 맞고 급락이 제가 보기에 한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때 두 눈 똑바로 뜬 사람들이 용수철 원리로 급락 이후에 대박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에 급락 이후 큰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두 눈 부릅뜨고 저랑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전략을 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